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Input Complexity and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with Likelihood-Based Generative Models라는 연구이고요. 이번 아이클레어에서 포스터 발표로 붙었던 논문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리뷰어들한테 633점 받아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리젝에 가까운 점수인데 체어가 직접 억셉을 시킨 페이퍼여서 저는 좀 리뷰를 읽고 흥미롭게 봐서 이 논문을 고르기도 했고, 내용도 매우 간단하지만 좀 인사이트를 주는 페이퍼라서 이 논문을 고르게 됐습니다. 저는 발표자 이도엽이고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관련한 비디오가 190번째 발표에 있어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3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연구 내용인 컴플렉시티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어떻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하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 PICB에 계신 호성님의 쓰신 블로그가 정말 알차더라고요. 저도 항상 보고 있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도 한 달 전쯤에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처음 좀 낯서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강추드리고요. 먼저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에서 uncertainty를 유발할 수 있는 소스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Out of distribution 또는 aleatoric uncertainty, epistemic uncertainty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uncertainty입니다. 즉 딥뉴럴 네트워크가 out of distribution 샘플을 실제 리얼 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out of distribution 샘플의 정의는 정량적으로는 정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습시켰던 분포를 만들었던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제너레이트된 샘플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또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엘리오터릭 언설턴티도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있고 센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우리가 아무리 모델링을 잘해도 줄일 수 없겠죠. 아니면 레이블 노이즈 같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이즈를 엘리오토리 건설턴티라고 말하고 있고, 모델 셀렉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언설턴티를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우리가 모델을 세울 때 데이터나 문제에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차이 난다든지 같이 모델에 따라서 언설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OOD 샘플을 찾는 게 중요하냐라고 몇몇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인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 무조건 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의 수가 거의 인피니틀리 매니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델이 리얼월드에 한번 배포되고 난 후에는 테스트 인풋에 대해서 거의 컨트롤러빌리티가 없어요. 근데 OOD의 가능성은 사실 정말 많으니까 어떤 모델이 리얼월드에 배포된 후에는 정말 이상한 샘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누가 데모 한다고 웹사이트에 올리면은 제대로 안 해보고 뭔가 안 되는 경우를 항상 찾거나 막 이상인 질문, 말이 안 되는 질문에서 잘 작동 안 되는 케이스를 뭔가 보고 싶은 게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게 아닐까. 근데 VQA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트리비얼한 샘플이지만 실제로 딥뉴럴 네트워크가 메디컬이나 오토너머스 드라이빙과 같은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에도 중요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에 마주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학습시키지 않았거나 내가 배우지 않았던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뭐 매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나쁘게는 정말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은 결국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샘플이
우리가 학습시켰던 분포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샘플인지 아니면 뭔가 엄청나게 다른 샘플이라서 한 번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샘플인지를 결정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의 데이터는 X, Y 또는 X만 있을 텐데요. 크게 딥러닝에서 관심 갖는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X, Y가 있더라도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고 이런 PX를 학습한다든지 P, Y by X를 학습하겠죠. 예를 들어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우린 거의 P, Y by X를 학습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린 디스크리네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고 PX를 학습한다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X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올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디스크리네이티브 모델에서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는 문제는 제너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딥뉴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되게 잘 속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unrecognized 샘플도 이 샘플들이 다 평균 99.12%의 컨피던스로 모델이 예측한 샘플들인데요. 물론 얘네들은 조금 직접 만들어져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을 학습시켰는데 이런 뭔가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는 줄무늬 모양을 보면 얘를 그냥 스쿨버스로 찍고 매우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한다는 게 딥뉴럴 네트워크의 문제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샘플이 아니더라도 뭐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커럽션이나 펄처베이션을 줬을 때도 막 의사결정이 바뀐다든지 하는 리포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나 뭔가 앱노멀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디텍션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서는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사용합니다. 아웃플레이어에서 가장 큰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냥 그 값을 가지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쨌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 들어오면 인디스트리뷰션보다는 컨피던스가 낮겠지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예처럼 사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들어와도 컨피던스는 매우 높은데 이런 간단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사용해주게 되면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 하는 여러 테크닉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로직 값의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조금 해주고 소프트맥스 거치는 게 간단하면서도 매우 파워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거의 디스크리미네이팅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에 의존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생 논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2018년, 2019년 초까지는 거의 디스크리네이티브 모델에 집중돼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OOD 디텍션이 레이블드 데이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OOD 디텍션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게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likelihood based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픽셀 CNN 플러스나 여기는 gated 픽셀 CNN 그림인데 아니면 flow based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글로우 같은 모델을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likelihood based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오히려 OOD 디텍션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모델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에 density estimation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얘네들은 explicit하게 density estimation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 들어오면 당연히 likelihood가 낮을 거고 인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면 likelihood가 높겠지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likelihood라는 게 그 샘플에 대한 확률 density, probability density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은 엄청 이상한 애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델은 이 샘플은 내 모델을 관점으로 봤을 때 확률값이 낮은 샘플이다라고 이 input 샘플 X를 직접 likelihood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OOD 디텍션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얘는 글로우 모델을 시파텐에 학습시킨 건데요. 이 파란색이 지금 시파텐의 라이클리후드를 플라팅한 건데요. 보시면 뭐 이 트래픽 사인 데이터셋은 당연히 시파텐보다 라이클리후드가 더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SVH에는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은 건데 오히려 학습시켰던 시파텐보다 라이클리후드 값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즉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 중에 하나인 SVHN 샘플이 들어오면 시파텐보다 더 이거는 더 배웠던 것 같다라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매우 취약하고 오히려 훨씬 학습시켰던 인디스트리뷰션보다 더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찍어버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 논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셋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 트래픽 사인도 OOD인데 얘는 라이클리후드 잘 낮게 판단했고 SVH도 OOD인데 얘는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어떻게 OOD 디텍션을 잘 해야 되냐라는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또한 SVHN의 라이클리후드가 높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가정인 OOD가 들어오면 라이클리후드가 낮을 거야 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디텍션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연구는 이 WAIC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말고 그냥 이 세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건데 그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 다음에 앙상블을 해서 라이클리후드에서도 평균값을 구하고 근데 이것만 해도 잘 안 되니까 얘를 빼주자라는 접근인데요. 이게 바로 에피스테믹 언설텐트인데 즉 이 세타에 대해서 평균 낸다는 게 결국에 모델을 여러 개 만든다는 거잖아요. 즉 모델이 바뀌면에 따라서 아니면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는 로그 P에 대한 분산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와서 아까 같이 SVHN이 들어와서 이 라이클리후드가 커지더라도 얘는 어쨌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에피스테믹 언설틴티가 매우 크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 값에 이걸 빼주게 되고 그 스코어를 최종적인 OOD 디텍션 스코어로 사용하는 어프로치가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립스에서 발표됐던 연구 중 하나는 똑같이 얘는 앙상블은 쓰지 않고 똑같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백그라운드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빼주게 됩니다. 어쨌든 SVHN이 들어오면 이 값은 지금 인디스트리뷰션보다 커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모델을 한 개 만든 거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를 랜덤으로 크롭해서 학습한 모델을 한 개 더 만들어내고 그 모델과 우리가 지금 원래대로 학습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라이클리후드의 차이를 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보면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널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가 있으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수많은 0이 라이클리후드가 이상하게 만드는데 좀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접근한 논문이라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전부 다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는데 여기에서 OOD에서는 뭔가 라이클리후드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서 그런 애들로 라이클리후드를 보정해서 최종적인 언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논문에서 제안할 때는 뭔가 이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좀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안 것 같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라고 말하면서 논문이 시작되고요.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본문 내용이 거의 없어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많이 넣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컴플렉시티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논문의 전부거든. 근데 이 컴플렉시티 바이어스가 뭐에 대한 컴플렉시티냐면 인풋에 대한 컴플렉시티예요.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면 똑같이 시파텐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선행 연구들은 데이터셋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데이터셋을 엄청나게 다 한번 평가해보자 하고 플라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c파10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 데이터셋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지는 데이터셋도 있고 뭐 노이즈 같은 거는 이쪽으로 아예 가 있고 몇 개는 오히려 c파10보다 값이 더 높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c파10은 어쨌든 컬러풀하고 어떤 오브젝트를 뭐 로우 레졸루션으로 나타내는 이미지인데 이 빨간색, 주황색, 회색, 회색, 얘도 회색이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 회색, 회색 보면 이 컨스턴트는 그냥 색깔 하나씩밖에 RGB별로 색깔 하나씩 있는 거고 옴니글롯, MNIST, 패션 MNIST 이런 거 보면 다 생각보다 스티파템보다 간단하고 원 채널 그레이 이미지인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심플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네? 라고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이즈는 엄청나게 저기 멀리 가 있는데 라이클리후드가 노이즈는 완전 랜덤 노이즈니까 컴플렉시티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애는 저쪽으로 가 있고 간단한 애가 들어오면 오히려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네? 라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이 분포들의 평균을 한번 찍어봤는데 확실히 이 스파10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애들,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는데 얘가 지금 로그 라이클리후드라서 0에 가까울수록 라이클리후드가 큰 거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인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들이 라이클리후드가 높게 평가되고 이제 조금 이제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원래대로 인디스트리뷰션보다 라이클리후드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 더 해본 건 뭐냐면 노이즈 이미지를 일단 만들어 놓고 풀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데 풀링을 그냥 원 바이 원 풀링 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니까 엄청 복잡하겠죠. 이 풀링 사이즈를 키우면 이 32 바이 32 이미지를 32로 풀링을 하게 되면 그냥 색깔 하나인 이미지겠죠. 뭐 4 바이 4로 하면은 어느 정도 랜덤리스가 있긴 하지만 색깔의 조합이 몇 개 없겠죠. 8 바이 8 이미지랑 거의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풀링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다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봤는데 심플한 똑같은 노이즈 이미지인데 심플한 녀석일수록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아지는 걸 관찰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미지 컴플렉시티, 즉 인풋의 컴플렉시티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결정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미지가 간단하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오더라도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인디스트리뷰션과 구조나 이런 게 다르긴 하겠지만 구조 자체가 간단하게 되면 뭔가 맞추기 쉬워서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는 것 같다. 또 복잡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뭔가 너무 썰 푸는 거니까 직접 인풋 이미지의 컴플렉시티를 정량적으로 매저하는 걸 여기에서는 제안을 합니다. 인풋의 컴플렉시티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이 컬모그로브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컬모그로브 컴플렉시티의 개념이 어떤 똑같은 데이터나 코드가 있을 때 이걸 단축할 수 있는 코드의 길이를 이 인풋의 컴플렉시티라고 말하자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계산할 수 없는데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PNG나 JPEG, JPEG은 로스가 손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FLIF 이런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사실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스레스 컴프레션 알고리즘이 사실 이런 콜모그로브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때 쓸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컴프레서, 얘네들 다 이미지 컴프레서라고 볼 수 있는데 컴프레서가 있을 때 얘네들을 거쳐서 나왔던 결과의 디멘전별 비트를 인풋에 대한 컴플렉시티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각각의 형식으로 넘파이 어레이를 압축했을 때 나오는 용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미지. 용량이 작아지면 작아진단 말은 그 이미지가 간단해서 압축이 잘 된다는 소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압축이 잘 안 되니까 용량이 커지겠죠. 그렇게 압축해서 나온 비트 per 디멘전을 여기에서는 이미지의 컴플렉시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컴프레서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여러 컴프레서를 적용한 다음에 가장 작은 거를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실험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여기에선 거의 PNG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플랫을 해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인풋의 컴플렉시티를 쭉 계량화하고 이에 따라서 라이클리우드와 서로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확연하게 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인풋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라이클리우드는 작아지고 인풋 컴플렉시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라이클리우드가 커지더라라는 걸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때 R 스퀘어가 R 스퀘어가 아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7x 또는 마이너스 8, 0.7에서 0.8 정도로 높게 나온다고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온다고 논문에서는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 논문에서 주로 주장하는 심플한 아이디어는 인풋의 컴플렉시티가 라이클리우드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OOD 디텍션을 못하는 문제, 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더라도 심플하게 되면 오히려 라이클리우드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 논문의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이것만 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OOD 디텍션을 잘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인풋 컴플렉시티를 빼주는 값을 어노멀리 디텍션 할 때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NLL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컴플렉시티가 낮으면 NLL이 작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컴플렉시티에서 왔었던 부작용들을 그냥 보정을 해주자라고 접근하는 게 이 논문의 어프로치고 매우 심플하지만 잘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 사실 리뷰를 읽어보면 큰 이유 중 하나가 잘 되는 거 알겠고 너네 말이 맞는데 아이디어가 심플하다. 너무 심플해서 노벨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PC 체어가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안 알려진 게 되게 놀랍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된다 하고 그 뭐 결과들도 충분하다라고 억셉을 시켰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한번 제가 이건 논문에 없는 건데 제가 좀 헷갈려서 체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인디스트리뷰션이고 컴플렉스 하면 당연히 NLL은 인디스트리뷰션이니까 낮을 거고 이 컴플렉시티가 높으니까 이게 하일 텐데 이 S 오브 X는 낮은 거 빼기 높은 거 이 정도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엄청 낮은 값이 되겠죠? 네. 똑같이 컴플렉스한 모델인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게 되면 뭐 컴플렉시티는 안 바뀌더라도 어쨌든 뭔가 NLL은 똑같이 같은 컴플렉시티에서는 더 높아질 거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구분이 확실하게 될 거고 만약에 컴플렉스로 학습을 시켰는데 심플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면 이 인풋 컴플렉시티는 낮을 텐데 NLL도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심플하니까 OOD는 높아야 되는데 NLL이 그냥 심플한 애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로우 빼기 로우고 로우 빼기 하이가 되는데 이게 얘보다 좀 더 낮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컴플렉시티로 주는 페널티가 더 많아지니까 얘랑 또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좀 베이지안 모델 컴패리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LX라는 애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LX를 쓰는 게 어떤 null probability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라이클리우드를 어사인 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컴플렉시티가 높으면 라이클리우드가 낮아지고 컴플렉시티가 뭐 0에 가까워지면 이건 1이 되니까 높아지겠죠. 낮은 컴플렉시티 모델에는 라이클리우드를 크게 주는 널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컴플렉시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널 모델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사실 이거 역으로 계산해보면 이 스코어가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이 모델 셀렉션에 대한 프라이어가 유니폼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거 역으로 쫓아가 보면 이거 합치면 딱 이 부분만 남고 얘네들 유니폼이니까 얘네들이 둘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P of X 바 모델 제로, P 모델 제로 이 값이 그냥 P 모델 제로 X랑 같으니까 사실 여기에 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숨어 있으니까 PX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값을 보면 그냥 X가 들어왔을 때 이 널 모델일 확률이 높으면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학습시켰던 제너러티브 모델일 확률이 높으면 얘를 선택하는 베이지안 모델 컴프레전의 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뭐 해석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정의했던 이 SX라는 어노멀리 스코어는 이렇게 널 모델을 인풋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라이클리우드를 어사인하는 어떤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있고 얘랑 우리가 학습시켰던 제너러티브 모델 두 개 사이의 모델 셀렉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SX가 크면 어노멀리 스코어가 크면 얘는 우리가 학습시켰던 모델이 아니라 널 모델에 가깝다. 좀 모든 이미지에 통용되는 모델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선택하는 거고 인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면 뭐 얘도 높겠지만 높더라도 얘도 높겠지만 우리가 학습시켰던 애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선택하는 문제로 해석을 한다는 게 좀 흥미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폼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텀은 뭐 로그라이클루드, 네가티브 로그라이클루드니까 뭐 똑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LLR 논문에서는 이걸 백그라운드 모델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 텀을 똑같이 넣은 건데 여기에서는 이 모델 제로를 직접 백그라운드 모델로 학습하지 않고 여기에서 얻었던 지식인 인풋 컴플렉시티가 에 대한 널 모델을 그냥 만들어서 이 언노멀리 스코어를 만들었고 이렇게 그냥 우리의 널리지로 만들더라도 실험적으로 잘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실제로 실험 보면 AUROC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소타 논문들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어프로치, 즉 디스크리네이티브 모델에서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가 한 0.933 AUROC 정도 가지게 되는데 가지는 걸 일단 고려하고 뭐 제너러티브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 뭐 WAIC 쓰면 거의 잘 되고 라이클리우드 레이쇼 써도 뭐 잘 되는데 얘네들 방식으로 해도 뭐 패션 앤리스트를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하고 MNIST 옴니글롯을 OD 데이터라고 평가하는 것도 소타가 나오고 시파10의 경우에서는 WAIC보다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사실 비슷하진 않은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WAIC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앙상블로 쓰기 때문에 모델을 엄청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먹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만 썼을 때랑 고정된 스코어를 썼을 때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보면 뭐 글로우로 학습시켰을 때 이게 다 시파10에서 학습된 건데 뭐 컨스턴트 들어오면 거의 못 잡는 거거든요. AUROC가 0.5가 기준인데 0. 랜덤 추 클래시파이어가 0.5 AUROC를 갔는데 뭐 컨스턴트나 옴니글롯 이런 거 들어오면 아예 못 잡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인풋 컴플렉시티를 고려를 해주면 기존에 얘네들이 너무 심플해서 라이클리우드가 엄청 크게 어사인 되던 거를 고정해서 다 값이 엄청 커져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커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애랑 인디스트리뷰션 확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픽셀 CNN 플러스 플러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어프로치에서 뭔가 새로운 어디셔널 트레이닝이 필요 없으면서도 좋은 베이스라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서도 실험해봤는데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성능 향상이 있다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어쨌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뭐 인풋 컴플렉시티에 영향을 받는 현상들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완전 모델이 무한대로 커져서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이 엄청나게 잘 모든 상황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스코어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고 뭐 인풋 컴플렉시티를 보정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이거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 질질 끌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라이클리후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를 좀 펀더멘털하게 일단 받고 그 원인을 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높은 라이클리후드가 어사인되는 원인을 인풋 컴플렉시티 때문이다라고 잘 설명한 논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 컴플렉시티를 고려한 OOD 스코어를 썼을 때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간단한 샘플들에 대해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샘플들에 대해서 뭐 다른 방법들이랑 다르게 이게 성능이 덜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익스터널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 없고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미지 컴프레션을 그대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아주 좋은 모델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견고한 베이스라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